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별 이동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자동차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율주행화가 되고, 커넥티드가 되고, 정교화가 되고, 또 공유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저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한번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그림이 한 10년, 20년 짜리는 아니죠. 굉장히 뭐 옛날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하지만 2000년에 대한 상상력을 그린 겁니다. 뭐 2000년이 되면 우리가 자율주행 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리를 뒤로 돌리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갈 수 있다. 이런 꿈을 꿨었던 거죠. 자, 이제 2017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꿈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저는 기계공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터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샤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큐um 브레이크 부스터, 서스펜션, 무슨 스티어링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빌리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이죠. 그래서 제가 그 미래의 자동차는 그냥 박스에 바퀴가 달린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는 바퀴가 달린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굉장히 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이 이렇게 기계적으로는 정말 공룡 같은 그런 대상이 됐고 사실 스마트폰이 정말로 이동성을 제공하는 디바이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둘 다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앱 같은 게 있죠. 사실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법적인 그런 틀도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스마트폰하고 자동차하고 완전히 이렇게 합쳐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동성. 이 자동차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떻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결국은 이 이동성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어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먼저 팩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은요. 기술 회사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자동차 산업을 완전 흔들어 놓는다.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아주 귀찮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안 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디트로이트 같은 모터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또 서울 모터쇼에도 비슷한 그런 기사를 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것보다는 IT에 대한 게 더 많죠. 그리고 자율주행차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보도 나오는 거죠. 보도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의견이고 실제 팩트를 보여드릴까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3조 2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3조 2천억 달러의 매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자동차 산업이 현재는 한 4조 달러 규모거든요. 그런데 15년 만에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15년에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2,300만 대의 추가적인 자동차가 1년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공유 차량, 뭐 소카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구 통계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차가 생길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사실 미국 숫자입니다. 미국 통계입니다. 제가 대부분의 연구를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PMT는 Passenger Mile Traveled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자동차에서 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좀 떨어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이제 그 완전히 경기가 다 이제는 호황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그다음에 팩트, 액면 팩트,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가 더 많아지니까 더 문제가 많아지는 거지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하고 연결해서 볼까요? 환경적인 문제, 도시화, 인구 증가,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의 변화, 또 인구 통계적인 변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회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죠. 제 그 고향인 독일이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도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선호도의 변화가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주가가 바뀌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메카니컬 엔지니어로서 자동차 산업에 들어올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또는 IT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 1200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 747이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교통체증, 사실 제가 여기 오는데도 저 교통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1년에 교통 체증에 막혀 있는 그 시간이 36시간입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날아간 거죠.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그 휴가를 가는 일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휴가를 일주일 가든 아니면은 일주일을 일을 못하든 이 일주일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연. 사실 미국에서만 해도 그 의료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이 자동차의 매연 때문에 의료 비용으로 나가는 그 돈이 700억 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석유 같은 경우 그 생산되는 석유의 30%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의존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나라에서, 많은 도시에서 보면은 자동차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그렇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그 자동차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가냐? 그 택시를 타야 돼, 아니면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연령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인구의 30%는 어디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화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자동화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을 하는 것을 일부 또는 완전히 컴퓨터가 대신하고,
또 운전자는 그냥 관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승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대 차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차 대 인프라스트럭처의 연결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스마트폰만큼 스마트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차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기화입니다. 이런 그 석유를 쓰는 자동차는 125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전기 부품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전장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는 그 하이브리드로 시작을 하고 또 그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코모디타이제이션이 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유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모달 모빌리티라고 저는 이것을 코모디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한다는 거를 그냥 소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카 같은 걸로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컨셉으로 우리가 이런 이동성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는 자동차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소유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트렌드를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동화된 자동차가 충전 스테이션까지 가서 충전을 할 수 있죠. 특히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그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넥티비티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아주 발달된 그런 커넥티비티가 아니라고 해도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가 자동차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 준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커넥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는 커넥티드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전기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충전소를 찾기 위해서 빌링을 위해서 또 충전도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머디타이제이션하고 전기화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수요 비용이 떨어지고 또 자동차 유지비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차를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그리고 또 커머디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인 자동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원이 완전히 다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상승 작용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의 비헤비어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도 변화를 하고 있고 이 산업도 변화시키고 또 시장의 경쟁 상태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 그다음에 공유라든지 전기화라든지 이거는 다 알죠. 그래서 아마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을 거다. 그래 고객의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자동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요. 또 독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 산업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 수 없을 거라고 했고요. 또 마리바라 GM CEO도 또 스탠포드 동문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지난 50년 동안 봤던 변화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요타, 일본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죠.
여기서 보면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전형적인 우리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옛날에는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가 잘 팔리면 그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소비자는 뭐 3년 5년마다 차를 바꾼 거죠. 이제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고객과의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뭐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객을 끌어들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IT 회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소비자와 그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도 그 저희의 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동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뭐 변곡점에 다 도달했다. 사실 이 변곡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또 우버 야말로 또 이 모빌리의 정말 디스럽터죠. 그래서 클라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매년 사고 때문에 그 죽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매연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로 비저너리한 그런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갔나 한번 그 나중에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물론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여기에 들어와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그 인용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를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도대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동차를 하나를 만드는 거는 여러 대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여러 개를 제조해내는 거에 비해서는 뭐 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양산을 해낸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쇼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것을 내놓고 있는 거죠. 제가 콜선턴트로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 시판이 될 것이냐? 그러면 커넥티드 자동차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뭐냐?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의 변곡점은 언제쯤 올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공유만 하고 사지를 않을 거냐? 이런 질문을 항상 받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런 질문은 자동차 회사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 대기업들 에서도 이 모빌리티라는 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뭐 다음에 그 뭐 넥스트 빅싱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라는 것이 이제는 바퀴 달린 박스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전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다 못 드린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치를 보면은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새로 팔린 신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그 맥켄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30년에는 신차의 그 15%가 오토노머스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내비게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하고 있고 BC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보수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렌지색은 다른 그 그래프보다 2, 3년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만약에 이것을 다시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밀어보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거거든요. 사실
이제는 뭐 그 20년 동안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거에 아주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IT 회사들이 지금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동차 회사들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따라잡고 있어요. 뭐 AI라든가 뭐 테스팅이라든가 뭐 경험 축적이라든가 뭐 도로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그런 기술 채택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IT 회사들이 빨리빨리 뭔가를 변화를 해가야지 자동차 회사들도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솔루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AI 그리고 딥러닝 이런 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어프로치와 같이 융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지만 왼쪽에 있는 커브만큼 많이 자율주행 차량이 보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커넥티드 자동차의 뭐 인터넷 자동차라고 할까요? 커넥티드 비클의 비즈니스 케이스는 무엇일까?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자동차 브랜드 대신에 커넥티드 자동차라면은 바꾸겠느냐, 브랜드를 바꾸겠느냐. 한 가지는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2015년에는 지금 40% 정도가 뭐 내가 내 자동차가 새 차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더 잘 된다면은 내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보통 자동차에 대한 브랜드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데 하지만 커넥티드 비클이 제대로 나온다면은 바꾸겠다라고 한 거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더 지불을 할 의향이 있는가? 예스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그러니까 이 커넥티비티는 이제 미니멈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동차하고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커다란 추가적인 매출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사람들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사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그러면은 공유를 하겠느냐, 내놓겠느냐. 사실 서베이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줘서 내가 혜택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뭐 로케이션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에 혜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제대로 된 혜택이 있다 그러면 자기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킬러 앱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스탠포드 대의학에서 2009년에 리서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봤습니다. 킬러 앱이 뭘까? 근데 사실 아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쉐어드 모빌리티 이것도 킬러 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커넥티비티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번곡적, 전기차의 변곡적 이제 때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킬로와tt 아워당 150불 이 되면 이 정도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거다라는 거죠. 킬로와tt 아워당 150불. 네, 조금 더 이거를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50불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요. 그 저변에 훨씬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 거죠.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아니면은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죠. 값이 아무리 싸도 불편하다 그럼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들이 꼭 이성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모터쇼 한번 가보세요. 이게 다 이성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건 정말 뭔가 땡기는 게 있어야지 사는 거죠. 그래서 킬로와tt 아워당 150
앞으로 한 그 1, 2년 안에 그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그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을 유지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주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용 레인이라든지 전용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이런 전기차를 사가지고 전용 차도로 다니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퓨어셀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간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퓨얼셀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수소는 어디서 오죠? 이거를 자동차에 어떻게 넣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요. 시어드 모빌리티,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만 할 것인가? 뉴욕시의 데이터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죠. 택시, 우버, 그 다음에 리프트인데요. 우버하고 리프트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라이드 쉐어링이죠. 아주 좋은 앱을 통한 택시 같은 거죠. 그래서 택시는 떨어지고 있고 우버가 쫙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리프트가 그래서 맨 밑에는 있지만 굉장히 조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라이드 쉐어링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둘을 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라이드 쉐어링이 우리가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도시 안에 그서만 이런 그 우버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브로 그러니까 그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바깥 지역까지 이것이 그 나가느냐 이때가 되면은 굉장히 그 차량의 소유가 떨어진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렌드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보통 옛날보다는 운전면허증을 따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 2, 3년 정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땁니다. 아마도 이런 뭐 어떤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느라고 좋은 차는 나중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소유로 하는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스케줄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좀 4개의 트렌드, 오토메이션, 커넥티비티,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다음에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머디타이제이션, 그 공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렌지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고요. 오토메이션은 사실 뭐 대문화 테스팅이나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죠. A모드는 그 온 디맨드 자율주행 차량이죠. 그러니까 뭐 택시, 모빌리티 포드 같은 거를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굉장히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트럭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뭐 2020년 후반이 되면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은요,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서 그 부산까지 이렇게 앱에다가 입력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지만 한 15년 정도는 조금 더 있어야지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부산까지 정말 손 하나도 안 대고 가는 단계는요. 커뮤니케이션, 엔포테인먼트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그 자동차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많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비에이클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언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20년 초반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도 있고 그 퓨얼셀 같은 경우는 뭐 그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차가 전기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전기차는 아니라고 해도요. 그다음에 퓨얼셀이 굉장히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먼 얘기겠죠. 그다음에 커머디타이제이션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수익성이 조금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라이드 쉐어링, 카 쉐어링,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정말로 나중에는 소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비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없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 그래서 전통적인 매출이 짙은색이고 그 하늘색이 뭐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회색이 뭐 모빌리티 서비스 뭐 이런 거죠. 또 커넥티비티 서비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그 3조 2천억 불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위에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산업은 어떨까요? R&D, 제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 그 디스트리뷰션, 세일스, 애프터마켓, 그 AS,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리커링 그 매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OEM 제조사는 현재 다 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리커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그 아직은 뭐 희미하지만요. 결국 자동차 회사가 디자인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거를 분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죠. 그리고 서플라이어들이 여기에 서포트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도 조금 더 이게 디스트리뷰션하고 세일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플라이어가 자기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티어 1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티어 0.5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뭐 제조사인데 이것을 뭐 그 OEM으로 뭐 와이굿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OEM들이 있죠.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그 뭐 전통적인 OEM하고는 비슷하지만 애프터 세일즈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딜러십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 자본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그 효율성 있게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 텍 플레이어들 있죠. 뭐 스마트 회사, IT 회사, 여러분 어떤 회사든지 다 아시죠. 이런 회사들은 R&D는 할 거고요. 제조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OEM이 이건 하겠죠. 그리고 고객과의 인터랙션, 그다음에 애프터 세일스 서비스라든지 리커링 레베뉴, 뭐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바로 이 IT 회사들이 한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 접점을 이루는 부분을 이런 IT 회사들이 잘하니까요. 모빌리티 프로바이더, 뭐 카쉐어링 회사들, 라이드 쉐어링 회사들은 R&D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의 판매라든가 뭐 유지 보수라든가 그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리커링 서비스라든가 이 자동차를 어떻게 뭐 제공을 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가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맨 앞에 보여드린 그 그림이 19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이 되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네 트렌드에 이렇게 많이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utstanding keynote speech. Thank you once again. Thank you.